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국제 소송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이 관련된 소식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네, 론스타 사건 10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사안인데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6조 원 청구 금액 중에서 2,925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단 변호사님께서는 이 소송 결과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예, 일단 그쪽에서 청구한 금액이 6조 원 정도였는데 그 한 5% 정도만 인정이 된 거라서 4.6%죠. 예, 그렇죠. 사실상 저희 이제 정부가 승소한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금액에 그 중재 비용하고 변호사 비용이 이제 500억 정도 소요된 걸로 나오는데 네. 그게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는 지금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나온 이 정도의 금액은 양측 한국 정부와 론스타 모두가 일단 수용은 하게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법무부에서는 이 판정이 나오기 전에 만약에 우리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는 그런 취지라고 하면 네. 판정 취소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판정의 취소, 예. 예, 그래서 근데 사실상 5% 정도의 인정이라고 하면 정부의 그 귀책 사유는 인정이 안 된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건 뭐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앞으로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 국제 재판에서는 이게 단심제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이건 양 국가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한데 그게 사실상 그 취소되는 사례가 많지가 않아서 예, 사실상은 단심제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지금 이 금액이 나왔다는 것이 4.6%잖아요. 이 정도 비용이 어떻게 나왔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론스타가 그 분쟁 중재를 청구하면서 그 예. 원인이 우리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는데 못 팔았다. 예. 그리고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그게 과세할 게 아니었는데 과세를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일단 지금 그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그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그 일부 패소한 상태고요, 론스타가. 예. 그래서 결국은 아마 그 부당 승인, 그러니까 승인을 좀 늦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과실이 인정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 더 여쭤보자면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대한 이자율을 배상하라. 이자액이 약 1,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네. 나와 있는데 이 정도 부분은 일반적인 결론이라고 봐야 합니까? 이제 국내 소송에서도 그렇고 예. 이제 뭐 이렇게 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이제 원금에 대해서 그 이자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 산정의 기준이 미국 국채다 보니까 예. 그 국채 수익률에 따라서 이자 산정을 한 것이고 예, 이거는 이제 보통은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총 우리 돈 6조 원 규모의 소송 청구 금액 중에서 2,925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가 더 큰 금액을 지금 이 금액도 사실 뭐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걸 우리 세금으로 내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 소송 결과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도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앞으로 뭐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송 비용 같은 경우들 뭐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지는 아직 저희가 좀 전달된 바가 없어서 잠시 후에 뭐 오후 정도에 법무부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발표가 또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은 그때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년 동안 이어져 온 소송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식에서는 론스타 사건이라는 걸 들어는 봤고 뭐 웬만한 국민들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억이 흐릿해졌을 것 같습니다. 이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2003년에 론스타가 우리나라 이제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정도의 인수를 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몇 년 지나서 계속 이제 매각 시도를 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홍콩 HSBC에도 이제 뭐 매각 협상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정부에서 승인이 안 나니까 계속 지연이 되다가 예. 2012년에 이제 하나은행에 그 4조 원의 시세 차익을 이제 남기고 팔았는데요. 네. 론스타는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오히려 늦게 팔아서 2006년에 팔 수도 있었는데 뭐 6년 이후에 팔아서 우리는 더 손해를 봤다. 그래서 이제 분쟁 중재를 신청을 하게 예, 예.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블랙머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그 영화에서 아주 그 쟁점들을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예. 그 영화 보시다가 좀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에서 정부가 HSBS 은행에 팔려고 했던 시도와 2010년 하나은행에 팔려고 했던 시도가 불발되도록 이제 우리 정부가 잡은 셈이거든요. 그때 승인을 안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근데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은행법상 산업자본이 은행과 같은 금융자본의 지분을 4% 이상 인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론스타가 실제로 산업자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4% 이상 취득할 수 없는데 51%를 취득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나 수사가 필요했고 두 번째가 그 외환카드 그 주가 조작 사태에 론스타가 인발부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탈세 혐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만약에 그런 혐의가 인정이 돼서 벌금형이라도 나오게 되면 예. 대주주 자격이 박탈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론스타는 그 지분을 모두 토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매각 승인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에서는 이게 부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근거는 어떤 거였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이게 그 분쟁 중재라는 것 자체가 예. 어떤 주장을 했는지 어떤 금액을 청구를 했는지 모두 비밀에 붙여져 있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오늘 판정문을 법무부에서 받았겠지만 그 전에는 어떤 언론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이 됐는지가 밝혀진 바가 아. 없어서 네. 저로서도 지금은 좀 추측을 할 뿐이지 예. 예, 정확한 쟁점은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정문을. 네. 그러면 어쨌든 론스타가 지금 저희가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론스타가 주장하는 건 앞서 좀 단단히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애초에 외환은행을 2008년도에 HSBC에 더 높은 금액으로 팔 수 있었는데 그걸 우리 정부가 한 차례 승인을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서 발목이 잡혔고 그 후에 다시 2012년에 하나은행에 매각을 하는 당시에도 더 좋은 금액으로 하려고 하던 것도 이제 한번 좀 놓쳐지면서 2010년도에 하려고 했던 걸 2012년에 하게 되면서 또다시 한 번의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그 금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금액을 놓고 봐도 6조 원이라는 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네. 그 금액 자체가 터무니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6조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측정이 됐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도 그렇고 이런 분쟁 중재를 신청을 할 때도 그렇고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 예. 금액의 몇 배를 청구를 하죠. 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판단하는 판사 입장이나 중재인 입장에서는 청구하는 금액이 일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나는 1,000억을 받아야 되지만 1,000억을 청구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한 5,000억 정도를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깎아나가기 시작하는 예.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그 절차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론스타에서 주장하는 거는 지금 잘 예. 짚어주신 것처럼 두 번이나 이제 매각 불발이 됐기 때문에 그 손해라는 건데 사실 그 손해 금액도 1조에서 아무리 많이 쳐봐야 2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우리나라 은행을 인수를 해서 양도 차익을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한 거니까 당연히 과세는 했어야 되는 거고 네. 또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를 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뭐 정부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을 론스타도 알기 때문에 2020년 경인가 정부 측에다가 그냥 1조 원만 주면 우리 이제 이런 거 다 포기하겠다라고까지 예. 했던 거거든요. 네. 본인들도 굉장히 이제 무리한 청구라는 거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 8억 7천만 달러를 주면 소송을 철회하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1조에서 2조 정도가 생각해봐야 그 정도의 손해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론스타에서 제시하는 그렇다면 이 6조의 경우는 HSBS에 팔면 1조 정도 더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은행에 팔면 또 1조 정도 더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뭐 2조 정도가 되는 거고 그 외 세금들을 이렇게 포함한 건데 네. 사실 처음에 HSBS에 팔면 하나은행에 못 팔잖아요. 이미 네. 팔았으니까. 네.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다 적용해서 더해서 하는 것들이 네. 이치가 있고 일리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한테는 이게 너무 중복 적용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중복 적용해서 금액을 과다 계상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각에서 이 소송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이번 이 액수 판정 액수를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액수라고 보십니까? 사실 제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예. 3천억이라는 어쨌든 간에 뭐 96% 정도 승소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 3천억이라는 세금이 나가야 되는 거고 아무리 경미한 과실이라도 정부의 과실을 일부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예. 제가 이제 배경 설명을 드렸지만 정부가 그렇게 여러 건의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무리하게 매각 승인을 해주게 되면 나중에 정부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3천억 원이라는 금액도 저는 좀 수긍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지금 이 국제 소송이 한 10년 정도 걸렸잖아요. 분쟁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봐야 합니까? 원래 이제 국제 그 투자 분쟁 중재는 3년, 4년은 보통 걸리고요. 이제 제 아는 어떤 변호사님은 이거 한 건만 7년 이상을 했다고 하면서 투덜거리시는 분도 계신데 원래 이 건도 2013년에 제기가 돼서 2016년에 이제 모든 그 심리가 이제 종결이 돼서 판정만 나오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의장 중재인이 사임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면서 다시 판정부가 구성이 되고 하면서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다른 그 분쟁 중재 사건보다 좀 2배 이상은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초반에 해주셨지만 론스타가 과연 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었냐, 그러니까 산업자본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럼 이 산업자본이 아닐 수 있는데 어떻게 인수를 하게 됐습니까? 그것도 그 법원 아니면 이제 금융당국 이런 데서 좀 결론이 달라진 부분인데 예. 이 론스타 관련해서 주주총회에서 그 처분금지 가처분을 제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그 판단을 하면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다라는 그런 그 판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금융당국에서 산업자본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론스타 상황이 뭐 일본에 엄청난 골프장을 가지고 있고 자산도 뭐 2조 원 이상이라서 우리 은행법상으로는 산업자본에 해당할 여지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외환은행의 그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이제 심각하게 좀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외자 유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근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논란인 게 그 자기 자본 비율 자체도 인위적으로 낮춰져 버려서 그래서 산업자본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라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잖아요.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이제 그 외환은행이 그때 당시에 부실은행이었냐. 근데 그 부실은행의 기준이 자기자본 비율이 이제 8%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부실은행으로 보는 건데 예. 그거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이나 그 전문 회계법인에서도 부실은행이 아니다. 가장 거기서 이제 핵심 쟁점이 됐던 게 하이닉스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 부실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반도체 주가를 되게 터무니없이 낮게 시가보다도 훨씬 몇 분의 1 수준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대손 충당도 그렇고 뭐 그 손실도 발생을 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6%대로 낮아졌다라고 하는데 네. 뭐 다른 전문가나 회계법인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이닉스 반도체 주가가 당신네들이 산정한 것보다는 5배, 6배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 손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실은행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긴 했었죠. 근데 이제 결국은 하여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예. 부실 자본이 부실 은행이 맞고 그러니까 빨리 외자 유치를 해야 부실 된다. 여부는 누가 그러면 판단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정부와의 관련성도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이 그 당시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게 어떻게 좀 이야기가 정리가 됐었던 겁니까? 일단 뭐 법원, 뭐 회계법인, 전문가, 금융당국에서도 결론이 다 달랐고, 예. 근데 이제 어차피 이게 이제 결론이 이렇게 다 다른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빨리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뭐 그 분쟁에 휘말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금융당국에서는 그냥 산업자본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부실은행도 아니다, 부실은행이다 이런 결론을 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디테일이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 1시간도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랙머니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게 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는지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2003년 당시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계약이 무효다라고 강하게 우리 측에서 주장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어떤 계약? 애초에 산업은행을 외환은행을 샀다는 것 자체가 산업자본 여부가 안 되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조건이었다라고 해서 이 계약이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었을까요? 사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전문가도 있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분쟁 중재를 신청을 하면서 그런 주장은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론스타가 산업자본이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고 그러면 아예 그 론스타의 청구 자체가 각하가 될 수가 있는데 예. 그 쟁점에 대해서는 뭐 서로 다투지 않기로 했다는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쟁점은 이번에는 판단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조작 아까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건 외환 카드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려서 인수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 사실 뭐 외환은행도 상태가 안 좋았고 이제 부실은행이라는 게 이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외환 카드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것이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저가에 매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외환은행이 정상화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외환 카드 그 주식을 매각할 때도 그만큼의 상당한 양도 차익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은 유죄 판결이 났던 거죠? 그 부분도 사실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다 유죄 판결이 나서 벌금이 나고 했으면 예. 이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러니까 기소가 됐다는 것도 제가 뉴스에서는 찾아보지를 못했거든요. 예. 기소가 됐으면 어쨌든 간에 법원의 판단이 있었을 텐데 그런 뉴스는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판결을 내린 기관이 ICSID라는 곳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게 ISDS인데 이게 사실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네. 굉장히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네. 어떤 것들인지 서로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헷갈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ISDS는 이제 저기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인베스터고 이제 스테이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투자자와 국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 투자와 국가 간의 디스퓨트, 그러니까 분쟁, 세틀먼트. 그러니까 해결. 투자자가 어떤 국가의 법령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투자상 손실을 입었다고 하면 그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이제 중재 신청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ISDS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해를 하면 투자자인 론스타가 네. 국가인 우리나라를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ISDS에 이걸 네, 맞습니다. 소송을 제기를 한 거네요. 네네. 네. 네, 이렇게 이런 분쟁 중재라는 거를 선호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게 국내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면 네. 론스타에는 일방적으로 좀 불리하게 되겠죠. 아. 여론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판단할 때 여론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데다가 네. 그 상황상 보면 론스타가 이제 국가의 기책 사유로 인정받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론스타 입장에서는 이거를 아무도 모르게 언론에 유출되지 않으면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려면 저런 분쟁 중재 제도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재인도 뭐 관련 변호사도 일체 그 네. 사건에 대해서는 함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따라서 언론에 알려지지 않으니까 론스타 입장에서는 저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ISDSA에 이걸 소송을 제기를 했고 결과를 ICSID라는 곳에서 냈단 말이에요. 네네. 이건 그러니까 어떤 곳인가요? ISDS는 그냥 해결 제도. 네. 그 해결 제도를 말을 하는 네. 거고 이걸 해결하는 기관이 지금 말씀하신 그 기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이런 이제 국제 투자 분쟁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기구를 아하. 그거 따로 분리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2,925억 원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혈세 세금으로 충당하게 될 텐데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이게 2013년에 제기되면서부터 법률 비용도 산정이 됐을 거고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100% 우리가 승소한다라고 예상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산 배정은 계속 했었을 거고요. 그래도 법무부 입장에서는 판정 취소는 한번 해보지 않을까, 판정 취소 청구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절차는 우리 법무부 차원에서 판정 취소 절차를 거칠지 여부를 좀 더 네. 지켜봐야 되고 네. 이 소송에서 나온 재판 판결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그 예산에서 어떤 식으로 측정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간에 3천억 원 정도의 그 금액이 나왔다는 거는 그 당시 한국 정부의 그 금융 당국에 규책 사유가 있다는 걸 일부 인정하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 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 문제도 제기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져왔던 론스타 사건 관련 소송 오늘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이 관련 내용 짚어봤고요. 김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